Dak threw 2 interceptions. What can I say? That's all they cost us. Honestly, I thought we had a better team this year, and seeing he was like a rookie quarterback, Mr. Relevant, I thought we had like a better chance of winning this time. But I mean, that's just how things go with the Cowboys.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디비전 라운드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o we'll be back. I'm confident in that, and this is more the beginning than it is the end of something. 이 여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며 내년 시즌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 트레버 로렌스와 잭슨빌 제규어스. 이들은 칩스와의 와일드카드 전에서 20대 27로 경기를 패했습니다. 일단 잭슨빌의 시즌은 어쨌든 끝이 났어요. 이들의 기적이 끝이 났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시즌 초반 이들이 이 정도로 성공을 할 줄 몰랐고, 그만큼 어반 마이어 감독의 그런 위험이 느껴지던 시즌이었고, 어쨌든 잭슨빌 제규어스는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자체가 원포제션 차이로 경기를 끝났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선보였고, 또 이들이 정말 내년 시즌에는 더욱더 높은 목표로 다시 한번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기대감과 잠재력을 남게 해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잭슨빌 제규어스는 경기를 복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컬크의 그 딥볼에 대해서 드랍을 했던 장면이나, 또는 에그뉴의 그러한 펌블, 그런 실수들이 만약 없었다면 몇 번의 그러한 기회 속에서 잭슨빌 제규어스는 충분히 본인들의 그러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였고, 결국 정규 시즌 맞대결과 비슷한 이 경기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정규 시즌의 잭슨빌은 분명히 칩스를 상대로 좋은 방향으로 경기를 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국 실행 능력의 차이, 경험, 탤런트의 차이로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이번 와일드카드전에서도 똑같이 펼쳐졌어요. 만약 잭슨빌 제규어스가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그 기회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더라면 저는 경기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잭슨빌은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남긴 팀이었어요. 만약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로스터를 가꾸고, 그리고 이들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팀으로서 성장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내년 시즌에도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 와일드카드 무대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의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잭슨빌의 오펜스는 똑같았어요. 이들은 결국 이 트래비스 이티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비롯한 런 게임을 통해서 전진을 하고, 그리고 각종 스크린 플레이들을 통해서 우리 팀이 어쨌든 칩스의 크리스 존스나 프랭크 락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좀 부족한 오펜시브 라인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스크린 게임, 그리고 좀 더 폭발력 있는 런 게임을 살림으로써 로렌스에게 이 포켓 안에서의 시간을 좀 더 늘려주자라고 경기를 준비해왔고, 패싱 게임에서도 3x1 이 언밸런스의 포메이션을 통해서 각종 미리 정해된 이런 빠른 퀵 디시전 위주의 패싱 게임을 선보였어요. 결국 캔자스시티 칩스는 이 커버2를 현재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런 게임과 스크린 게임을 통해서 좀 네거티브 플레이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조금의 야드라도 더욱더 획득을 하면서 칩스의 이 세컨더리가 좀 더 내려오기를 잭슨빌 제규어스는 기다렸어요. 이 플레이들을 셋업해놓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가 결국 플레이 액션이나 이들의 제이 존스나 이 크리스찬 컬크가 활약할 수 있는 이 필드의 후방이나 필드의 중반에 있는 그런 스페이싱을 최대한
지워주는 것, 없애주는 것, 그런 전략들을 사용했고 결국 기회는 분명히 왔었죠. 크리스찬 컬크의 그 딥 드랍 장면을 보면은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펼쳐졌고 컬크가 만약 그것을 드랍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터치다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플레이였어요. 오펜스에서의 게임 플랜은 저는 덕 피더슨 감독이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트레버 로렌스가 39번의 패싱을 시도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해요. 뭐 트래비스 이티엔이 어쨌든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러싱 게임을 선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단지 뭐 이 경기가 진 것은 결국 드랍, 펌블 이러한 집중력의 부족으로 경기에 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잭슨빌 제거스는 오히려 오펜스가 아닌 이 디펜스 쪽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뭐 경기를 보신 분들 모두가 다 주목을 했을 정도로 트래비스 켈시였죠. 트래비스 켈시라는 이 리그 최고의 타이트 엔드이자 칩스 오펜스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플레이 메이커인 이 선수를 따로 잭슨빌 제거스는 견제를 하지 않았어요.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 2명의 타이트엔드 혹은 3명의 타이트엔드 이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런게임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뭐 상대 디펜스의 뭐 퍼스널적인 부분을 조금 혼란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는데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이 트래비스 켈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트래비스 켈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트래비스 켈시를 포함해서 2명의 타이트엔드가 필드 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2명의 타이트엔드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는 그냥 리시버로 생각을 하고 뭐 11 퍼스널로 바라봐야 할까? 이러한 문제점과 혼란을 디펜스에게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캔자스시티 칩스의 이런 헤비 퍼스널 오펜스에 있어서 트래비스 켈시는 단순한 타이트엔드가 아닌 오히려 리시버로 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 잭슨빌 제거스는 이 켈시를 타이트엔드로 분류를 했어요. 리시버로 분류하지 않았고 결국 뭐 본인들의 라인베커가 쉽게 트래비스 켈시와 매치업되는 그런 상황들을 야기시켰고 결국 트래비스 켈시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뭐 캐치를 따내면 무려 14번의 캐치를 얻어냈고 98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만약 디펜스 입장에서 트래비스 켈시를 막는 것에 답이 없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러다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과감하게 더블 커버리지를 붙이면 돼요. 아니면 뭐 엣지 러셔나 이러한 한 명을 트래비스 켈시에게 계속해서 라인 선상에서 이 릴리즈를 억제하고 좀 힛 전략을 사용한다든지 과감한 집중 견제가 필요했던 순간 속에서 잭슨빌 제거스는 그냥 본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존 커버리지를 선보였고 결국 트래비스 켈시는 너무나도 편하게 이 필드를 종횡무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잭슨빌 제거스가 실패한 부분은 켈시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 게임에 대한 어드저스트먼트가 부족함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경기 잭슨빌 제거스의 디펜스 아니 잭슨빌이라는 팀 자체에게 있어서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패트릭 마홈스의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죠. 마홈스가 부상을 당했고 마홈스는 잠시 경기를 떠났었고 백업 쿼터백이 올라왔고 그리고 후반전에 마홈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그런 부상은 명백히 보였고 뭐 모빌리티나 그런 패싱 스로우나 뭐 애큐러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부상은 분명히 영향을 끼쳤어요. 마홈스는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디펜스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잭슨빌의 제거스의 디펜스는 본인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어떤 상황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그러한 전략들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 제거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터치다운을 내주었고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가장 주목되는 그 드라이브는 결국 이 체드 헨이라는 이 백업 쿼터백이 터치다운으로 이끌어낸 드라이브인데
이 드라이브에서 체드 헤니라는 쿼터백은 단지 7번의 패스 시도, 5번의 패스 성공, 그리고 패싱 야드 23야드만을 기록을 했어요. 즉, 이 드라이브는 헤니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드라이브는 러싱 오펜스가 이끌어낸 드라이브예요. 터치다운을. 잭슨빌의 디펜스는 분명히 상대 쿼터백이 이 패트릭 마홈스가 아닌 체드 헤니라는 백업 쿼터백을 맞이한다면 분명 더욱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그러한 플레이들을 선보이면서 체드 헤니에게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의 패스를 유도시키면서, 즉 터프한 스로우드를 계속해서 던지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존 커버리지, 쉬운 그런 스페이싱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서 앤디 리드 감독이 잘 공략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냥 손을 놓고 구경하고만 있었고, 또한 결국 러싱 게임이 위주로 돌아갈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백업 쿼터백이 나온다면 그 드라이브는 패싱 위주의 드라이브가 아닌 런 게임 위주의 드라이브로 펼쳐질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박스를 채우고 그냥 8명 그냥 과감하게 채우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가 러싱을 못하게 패싱을, 체드 헤니가 더 많은 패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잭슨빌 제기어스는 유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잭슨빌 제기어스는 변하지 못했어요. 결국 똑같은 디펜스, 똑같은 그냥 플레이들을 선보였고, 이는 결국 결정적인 이 체드 헤니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허용하였고, 후반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빌리티가 떨어진 패트릭 마홈스, 더욱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디펜스 플레이 콜을 선보이면서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이 정말 치사하다는 감정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패트릭 마홈스를 괴롭히고,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이 더욱더 심화되게 만들 정도로 그를 괴롭혔어야 돼요. 패트릭 마홈스를 경기장에서 떠나가게 만들 정도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의 디펜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단지 오케이, 우리가 준비해온 것만 플레이하자, 그냥 우리 쳐다보자, 약간 이럴 어드저스먼트라는 요소가 얼마나 잭슨빌 제기어스에게 필요했던지 이 경기를 통해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펜스 쪽은 분명히 아쉬운 경기였지만 어쨌든 잭슨빌 제기어스는 원포지션 차이로 이 칩스를 상대로 경기를 끝냈고, 내년 시즌 정말 더 좋은 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던 경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 그리고 덕 피더슨 감독, 이들의 2년차, 함께한 2년차의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Yeah, I obviously didn't want to go back and see it. I didn't want to go get the x-rays or whatever it was. I wanted just to continue to play. I told him I would do it at halftime, but Coach, in the best interest of me, he made me go back there and get that x-ray before he put me back in the game. And for a while, I thought I could get and play through it. And then he said, "I'm not putting you back in, so you might as well go get the x-ray. And then if it's negative or whatever, I'll put you back in." So I ran back there, got the x-ray, and was able to finish the game. 5년 연속 챔피언십에 진출하였지만 그만큼 잃은 것이 많았던 경기를 펼친 캔자스 시티 칩스입니다. 먼저 패트릭 마홈스의 부상은 저는 가볍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에 이 쿼터백이 보여준 그 쩔뚝거림, 그리고 패스 상황에서의 그런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이앵클이라는 이 부상이 사실 쉬운 부상이 아니잖아요. 단 한 주 만에 나을 정도로. 그리고 결국 이 경기가 와일드카드라는 무대가 아닌 그냥 일반스러운 그런 정규 시즌 경기였다면 패트릭 마홈스는 분명 경기에서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이 경기에서 마홈스가 뛴 이유는 그만큼 패트릭 마홈스는 뛰어난 투지와 그리고 뛰어난 경쟁심을 가진 쿼터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앤디 리드 감독은 이 위기 속에서도 경기를 잘 승리로 이끄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점은 이 경기 앤디 리드 감독의 런게임의 선택이었어요. 칩스는 이 경기 총 37번의 패스를 시도하였고 무려 30번의 러싱을 시도를 했어요. 패스와 이 런의 밸런스가 굉장히 있었던
경기였죠. 사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패스를 굉장히 많은 비율로 선호하는 팀들 중에 하나고, 러싱을 30번이나 시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쿼터백의 뭐 스크램블 드릴까지 포함하면 30번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부상을 입은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백업 쿼터백인 체드 헤니가 필드 위에 있는 순간 칩스는 런게임을 선택을 했고, 이 러싱 게임 그리고 이들의 런닝백들의 활약이 결국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잭슨빌 제기어스의 뭐 디펜스가 분명 뭐 트래비스 켈시를 집중 견제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칩스는 잘 포착을 해냈고 결국 드라이브를 전진하는, 그리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칩스의 디펜스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이 잭슨빌 제기어스를 상대로 뭐 인터셉션 그리고 펌블, 이러한 턴오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본인들에게 필요한 임무들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국 이 경기는 칩스의 마홈스의 부상이 정말 걱정스럽다는 점, 이 치명적인 이 부상을 당했고 한 주 만에 이것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상대는 항상 본인들이 넘지 못했던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상대예요. 이 디펜시브 게임 플래너로서 리그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뭐 루 아나루모 코치가 분명 마홈스를 겨냥한 정말 뛰어난 디펜스의 전략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분명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뭐 코치인 이 칼드웨일과는 분명히 다른 디펜스의 전략을 가져올 것이에요. 다음 주 이 앤드리드 감독이 뭐 발 하나 없는 이 패트릭 마홈스를 가지고 어떤 오펜스를 준비해오는지 굉장히 궁금한 현재 상황입니다. What do you think you proved as a quarterback this year?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proved. I think I improved every week. I thought I, was consistent throughout the year, and certainly some things I, like to have back. Especially tonight. I think there's some things I'll go back and look to clean up and improve and grow as a player going forward. But I thought overall, I did do that. I grew. I improved throughout the year, and I'll continue to try to do that. 과연 성장을 했나?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데니얼 존스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결국 뉴욕 자이언츠는 이글스를 상대로 7대 38의 점수로 완패를 당하면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이언츠는 결국 이글스라는 이 디비전 라이벌 넘버원 시드라는 이 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했어요. 이 경기 뉴욕 자이언츠가 이글스를 상대로 완패를 당한 이유는 결국 뭐 뉴욕 자이언츠가 준비를 못해서 또는 뭐 본인들이 잘못된 풋볼을 플레이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탤런트의 차이였습니다.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 모두 이글스를 상대로 완패를 당하였고 O라인과 D라인이 모두 완패를 당하면 어떻게 풋볼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없었던 자이언츠였어요. 뉴욕 자이언츠는 올 시즌 뭐 본인들만의 그러한 승리 플랜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그 아이덴티티가 넘치는 풋볼을 펼쳤고 이는 올 시즌 내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와일드카드에도 진출을 하고 뭐 11년 만에 뭐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고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을 이뤄낸 시즌이지만 이제 이 프랜차이즈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이들의 FA로 풀리는 뭐 주전 런닝백인 사쿠안 바클리 그리고 주전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에 대해서 과연 자이언츠는 이 두 선수들을 붙잡아야 하느냐, 아니 그리고 만약 붙잡는다면 그 가격은 과연 어느 선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한번 팀을 꾸려야 하는가, 굉장히 물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오프시즌을 보낼 자이언츠입니다. 그리고 뭐 바클리의 경우에는 뭐 다른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닉 첩이나 또는 뭐 테네시 타이탄스의 뭐 데릭 헨리처럼 뭐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그런 계약 금액을 통해서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의 오펜스에 현재 뛰어난 이 스타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바클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계약을 준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쿼터백인 DJ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야기가. DJ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자이언츠는 정말 많은 고심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에게 뭐 35밀리언 달러 이상의 금액을 준다, 뭐 4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준다. 자이언츠라는 팀이 과연 이글스처럼 뭐 나이너스처럼 좋은 탤런트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DJ는 분명 이 좋은 팀의 하에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훌륭한 선수로 될 수는 없는 선수예요. 명백한 한계가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좋지 못한 팀을 좋은 팀으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선수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쿼터백이고 그것이 탤런트든 그것이 스킴이든 손이 많이 가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결국 팀을 캐리하는 쿼터백이 아닌 롤플레이어로서의 쿼터백인 이 DJ에 대해서 뉴욕 자이언츠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언츠는 누가 봐도 칩스, 벵갈스, 빌스, AFC의 이러한 팀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마홈스가 아니고 뭐 조버로우가 아니고 조시 알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쿼터백이. 그렇다면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은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같은 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뛰어난 전체적인 팀 탤런트를 보유함으로써 본인들의 쿼터백도 나은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팀 방향을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 데니얼 존스에게 35밀리언 달러, 뭐 40밀리언 달러를 주었을 때 과연 그러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이언츠는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오프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도 어쨌거나 경기의 뭐 내용적인 부분은 명백한 단 하나였어요. 탤런트의 부족, 탤런트의 열세를 통한 이들은 완벽한 패배를 당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독인 브라이언 데이볼이든 뭐 구단의 수뇌부들이든 의견이 아마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이언츠는 그만큼 이번 굉장히 중요한 오프시즌을 맞이하고 과연 이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오프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But it ain't about, I don't even care who we play next. It's all about the people in this room. Right? Who we play next doesn't motivate us more than the people in this room, not letting our brother down. All right? We got a lot to be thankful for. Let's pray. 다음은 이제 상대팀인 완승을 거둔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일단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뭐 펀트를 찰 일도 거의 없었고 뭐 필드골을 찰 일도 없었고 그냥 완벽한 경기를 펼쳤어요. 정말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이들이 보여준 투자한 디펜시브 라인, 오펜시브 라인, 그 오펜시브 라인은 뭐 센터인 올프로 퍼스트 센터인 제이슨 켈시가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중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 센터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공백이 없음을 정말 풍부한 뎁스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런닝백 커미티들을 이용하면서 또 뭐 마일스 앤더스나 케네스 게인웰 그리고 보스턴 스캇 그리고 젤런 헐츠의 이 런게임 능력을 통해서 런게임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오펜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너네 런게임 막아봐 박스 채우고 맨 커버리지로 가자 하면은 자신있게 이들은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 댈러스 가덜트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더욱더 빅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에요. 현재 이글스가 이처럼 D라인과 O라인 모두 라인 싸움에서 승기를 거두고 런게임 위주의 경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으면 저는 막을 수 있는 팀이 현재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이글스를 좀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라인 싸움에서 최소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글스를 상대로 과연 라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이들은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왔고 많은 투자를 보였던 부분들이 이 팀의 핵심 원동력이 되어 그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글스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On your shoulder, everyone talking about a neutral AFC Championship game, not even thinking about you guys. How much did that motivate you coming into this? You better send those refunds. 이 홈필드 어드밴티지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 굉장히 화난 신시내티 벵갈스는 빌스를 상대로 정말 훌륭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통해서 정말 벵갈스는 좋은 팀이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쿼터백인 이 조 버로우라는 이 선수의 퍼포먼스, 진짜 패트릭 마홈스를 제외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쿼터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경기에 대해서 경기 전에 모두가 집중했고 주목했던 것은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시브 라인이었어요. 뭐 주전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뭐 3명의 백업 라인맨이 이번 경기에 참가를 한다. 벵갈스는 분명 이 오라인이 무너질 것이고 빌스의 패스러셔가 조 버로우를 압박하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정말 많은 그런 내러티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벵갈스의 오라인은 올 시즌 정규 시즌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그리고 조 버로우는 그것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뭐 패스 프로텍션 콜링, 그리고 빠른 디시전 기반의 패스들, 뭐 원스텝, 3스텝 기반의 그런 플레이 디자인들, 정말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은 많은 것들을 해냈고, 그리고 이 신뢰 속에서 이 백업 오라인맨들은 정말 경기력을 통해서 보답을 해냈어요. 본인의 팀의 가장 큰 약점을 가려주면서 스스로 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선수, 그것이 바로 조 버로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는 디펜사이드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현재 가장 뛰어난 이 디펜시브 플레이 콜러인 이 루 아나로모 코치는 빌스를 상대로 정말 완벽한 경기를 만들었어요. 이 조시 알렌과 버팔로 빌스의 오라인을 시종일관 부숴내면서 이 프레셔와 블리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냈고, 결국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상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우리가 이 쿼터백을 상대로 블리츠를 선보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뭐 포맨 러시를 선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뒷볼이에요. 마이애미 돌핀스는 저번 주 뭐 제로 블리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이 조시 알렌을 상대로 선보였고, 결국 좋은 결과도 얻어냈지만 결국 안 좋은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터치다운도 허용을 하고 뭐 삼진 아니면 홈런 이러한 전략인데, 문제는 벵갈스는 이 조시 알렌의 이 뒷볼 능력을 억제한 채 프레셔는 그대로 주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죠. 정말 미친 수준의 이러한 디펜스 게임 플랜, 그리고 그것들을 선수들이 제대로 실행하는 데 선보였고 조시 알렌을 압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오펜스 쪽에서는 쿼터백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요. 뭐 잭 테일러 감독이 뭐 뛰어나다 라고 솔직히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이 팀은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는 결국 조 버로우에서 시작을 하고 조 버로우에서 끝이 납니다. 정말 쿼터백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고, 뭐 스냅 전에 디펜스를 분석해내고 본인들의 오펜스 콜을 뭐 오디블을 통해서 조정을 해내고, 본인들에게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지 상황에 입각한 플레이들도 완벽하게 펼쳐내고, 쿼터백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완벽히 해내고 있는 조 버로우, 그리고 디펜스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디펜스 플레이 콜러가 있어요. 뭐 상대 오펜스에 따라서 매주 다른 플랜을 짜오는데 그것이 매주 들어맞는 완벽한 플랜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고, 선수들은 이 코치를 믿으며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벵갈스는 분명 현재 완성적인 뭐 오라인의 문제는 명백히 있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려낼 수만 있으면
어쨌든 완벽한 팀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들은 본인들이 빼앗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큰 동기부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신시내티 벵갈스 다음 주 캔자스시티 칩스로 향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빌스전보다 더욱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gain, disappointment. You play to win. Our goal is to win a Super Bowl, a World Championship, and we didn't accomplish that. So everything that happened this season is kind of null and void in our minds, and it sucks. 다음은 3년 연속 챔피언십 문턱에서 떨어진 버팔로 빌스입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본인들을 되돌아봐야 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작년에는 뭐 핑계거리라도 있었잖아요. 뭐 13초를 뭐 막아내지 못했다, 13초의 차이였다 우리는 슈퍼볼까지, 그리고 뭐 연장전 룰이 뭐 불합리했다, 그리고 결국 올해는 뭐 연장전 룰까지 개정이 되었고요. 이제는 진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버팔로 빌스가 이 경기에 진 이유는 자격이 부족해서입니다. 이 브라이언 데이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자이언츠 감독으로 선임이 되어서 새롭게 부임한 이 켄 도르시의 오펜스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린 만큼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즌 초에 켄 도르시가 첫 부임을 하고 뭐 보여주었던 오펜스, 굉장히 다양한 포메이션, 퍼스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패싱 게임의 창의성, 그리고 조시 알렌을 런 게임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디펜스를 다양한 방면에서 괴롭혔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사라졌어요. 시즌 중반부터 이 빌스의 오펜스는 계속해서 이 딥볼 의존 오펜스, 뭐 아니면 도식의 이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뭐 메이저리거의 홈런왕 이 크리스 데이비스가 떠오르는데요. 이 크리스 데이비스는 뭐 48개 홈런을 치면서 홈런왕에도 등극을 하였고 3년간 133개의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팀들은 다 알았어요. 팬들도 알았고, 그 홈런의 개수는 지속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133개의 홈런이, 즉 팀에 대한 기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시 알렌과 이 버팔로 빌스의 패싱 게임, 분명히 뭐 수많은 딥볼 캐치, 뭐 딥볼 터치다운 하이라이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다이나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라는 이 굉장히 높은 레벨의 무대에 있어서 이러한 한 방향성의 오펜스는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오프라는 레벨은 상대에 따라 달라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며 본인들이 정말 다른 풋볼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대예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는 실패를 했어요. 이들은 적응에 실패하였고 변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캔자스시티 칩스가 러싱을 보여주는 것, 신시내티 벵갈스가 러싱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버팔로 빌스가 러싱을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들의 오펜스에는 뭐 런게임과 패스게임의 밸런스가 없고 리듬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조시 알렌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끝마쳐야 하는 히어로 볼이라는 이 색채를 가지고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경기 패한 것에 대해서 빌스의 팬들은 모두가 뭐 우리가 조버로우를 충분히 압박해내지 못했다, 뭐 백업 오펜시브 라인을 부수지 못한 이 디펜시브 라인 때문에 졌다, 뭐 본 밀러가 있었으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대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 밀러의 유무가 이 경기의 패배와 승리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외면하기 싫으시겠지만 이 경기 이 버팔로 빌스가 패배한 이유는 조시 알렌이 이끄는 오펜스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점을 좀 생각하자면 그래도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다행히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쿼터백이에요. 빌스는 분명 이번 오프시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정 이 네 번째
트라이를 통해서 챔피언십 무대를 겨냥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오펜스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빌스라는 팀은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감사하게도 그 기회를 이용할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분명히 달라진 빌스의 오펜스가 이 와일드카드 무대에서 또 다른,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오펜스의 플레이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펜스만이 아니었죠. 결국 디펜스도 문제였어요. 이 경기에서 이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가장 문제다라는 것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장면들은 결국 벵갈스의 런닝백인 조 믹슨, 이 런닝백이 너무나도 쉽게 5야드짜리, 6야드짜리, 7야드짜리, 8야드짜리 성공적인 러싱을 끊임없이 플레이했다는 점이에요. 퍼스트 다운을 런으로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런이 5야드 이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쿼터백과 오펜스는 세컨 다운에 더욱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이 기회는 결국 빅 플레이들로 이어지게 돼요. 지속적인 드라이브와 경기 매니지먼트 능력 부분에서도 이 런게임의 성공은 큰 영향력을 끼치며 빌스의 디펜스는 계속해서 이를 허용을 했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유명하죠. 이 베이스 패키지, 이 3명의 라인베커를 기용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팀이고 상대 오펜스가 헤비 퍼스널을 사용하든 빌스는 계속해서 니켈 패키지를 사용하는 팀으로 유명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장단점이 공존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장점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빌스는 좋은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세이프티들의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들을 통해서 상대가 헤비 퍼스널을 가져감에도 우리는 런과 패스에서 모두 효율적인 부분을 쟁취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단점은 결국 벵갈스에게 이번 경기 허용한 것이에요. 끝까지 이들은 이 규모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벵갈스의 이 백업 오라인맨들, 백업이긴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큰 덩치를 자랑하고 이 라인 싸움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피지컬함을 보유한 선수들이었고, 이 무게감을 빌스의 D라인은 견뎌내지 못하였고, 결국 이것을 보충해줘야 할 이 세컨 레벨진들, 라인베커든 세이프티들, 이 선수들도 그것을 잘 막아내줘야 했지만 결국 니켈을 고집한 이 크기의 차이에서 빌스는 극복을 해낼 수 못했어요. 결국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 쿼터백인 조시 알렌에게 더 많은 드라이브의 기회를 줘야 하는 벵갈스는 디펜스가 결국 계속해서 스탑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러싱 게임에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을 해내니까 조버루와 이 벵갈스의 오펜스에 있어서 계속 경기가 매니지먼트 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저는 전략의 패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였지만 이들의 게임 플랜, 그리고 이들의 아이덴티티 고집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팀이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덴티티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 전에도 우려했던 것은 과연 빌스의 이 방향성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측면이었고요. 빌스는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팀이고 13승 3패를 거두었던 것처럼 강팀이에요. 이들의 오펜스와 디펜스에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코치들 또한 좋은 코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벵갈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 빌스라는 팀 통틀어서 단 한 명이라도 플레이메이킹을 보인 선수가 있었는가? 디퍼런스 메이커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등장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경기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빌스의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플레이들을 펼쳐내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13승 3패 팀이고 그동안 쌓아올린 결과물을 통한 자신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정규 시즌과 다르게 약팀이 올라올 수 없는 무대예요. 더욱더 뛰어난 상대를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무대입니다. 플레이오프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상대와의 싸움, 상황과의 싸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보다 비슷하고 혹은 더 뛰어난 팀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뛰어난 집중력과 디테일을 선보이고 좋은 계획을 준비해야 했을 때 우리 팀도 반드시 그것에 대응을 해내고 반드시 쫓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버팔로 빌스는 우리 것만을 고집하였고 결국 벵갈스를 상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3년 연속 기대치에 못한 성적을 거둔 버팔로 빌스, 뭐 다른 팀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오프시즌 빌스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시 알렌의 그런 장기 계약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이전만큼의 좋은 그런 탤런트들을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순간 속에서 빌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그러한 색깔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오프시즌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빌스는 분명 변화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ut our team is one that could have handled the situations on anything we had tonight. We came up short. We're sick. We're sick. What did you think? Sick. 2년 연속 나이너스에게 패배한 아메리카의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결국 12대 19의 점수차로 또 한 번 나이너스라는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일단 정말 이 팀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번 주 이제 상대팀 템파베이 벅스를 상대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또 이번 경기에는 완전 기복이 심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쿼터백인 이 닥 프레스캇은 저번 주에 정말 시즌이 아니라 그냥 전체 커리어 하이의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이번 나이너스를 상대로는 2개의 인터셉션에 남발하고 또 우리가 알던 이 새가슴 프레스캇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역시 런닝백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런닝백인 토니 폴라드가 빠졌다는 점, 부상을 통해서. 토니 폴라드는 댈러스 오펜스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이고 가장 폭발력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빠졌다는 것은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 오펜스의 폭발력 그리고 생산성 모두를 잃게 만들었고 대신 이제 백업 런닝백인 이지케일 엘리엇은 이 템파베이 벅스의 레오나드 포넷처럼 좀 뚱뚱하고 느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CD램이나 달튼 슐츠도 몇몇 플레이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벅스와는 달랐어요. 이들의 라인베커들은 더욱 빠르고 뛰어난 커버리지를 선보이고 또 런 게임에서는 이 활로를 못 찾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자신이 없었던 이 프레스캇과 댈러스는 결국 필드를 스트레치하지 못했다는 점, 리시버들을 잘 사용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애틀 시옥스는 저번 주 나이너스를 상대로 전반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패싱 게임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시애틀과 댈러스가 왜 다른 결과물을 가져왔을까? 댈러스의 오펜스는 분명 시애틀의 오펜스보다 훨씬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오펜시브 라인이든 리시버든 런닝백이든 전체적으로 더욱더 뛰어난 탤런트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댈러스가 시애틀과 달리 성공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자신감 부족 그리고 게임 플랜의 실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애틀 시옥스는 나이너스 디펜스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나이너스 디펜스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1대1 상황에서의 코너백들의 커버리지 능력. 시애틀 시옥스는 계속해서 런게임을 시도하면서 이 1대1 상황의 기회를 기다렸고 그 상황에 왔을 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DK 메칼프가 50야드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어요. 이 CD램 그리고 마이크 갤럽 1대1 상황에서 분명 특화된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너스 코너백을 상대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오펜스가 정말 그러한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나이너스와 같은 디펜스를 상대로 필드를 넓게 쓰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뭡니까? 물론 굉장히 탄탄한 디펜시브 라인이 있겠지만 결국 이들의 라인베커, 뭐 그린로우나 그리고 프레드 워너나 그리고 세이프티인 후판가나 필드를 짧게 사용할 때 이들의 라인베커와 이들의 세이프티는 정말 전방위적인 커버를 보여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올프로급 선수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레드존에서 더 뛰어난 디펜스를 선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필드를 짧게 쓴다는 것은 오펜스에 있어서 본인들을 오히려 옥죄는 그러한 게임 플랜이었고, 저는 캘럼 무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준비해오고 무엇을 의도해온지 정말 알 수가 없었던 경기였어요. 뭐 런게임이나 스크린 게임으로 풀어가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토니 폴라드라는 런닝백의 부상 이후 경기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했다는 뜻이죠. 본인의 이러한 런닝백이 결국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패싱 게임에서 다른 플랜을 가져온다든지 어드저스먼트가 필요했겠지만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적응을 해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디펜스가 뭐 정말 조나단 헨킨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뛰어난 런 디펜스를 보여주었고, 정말 뛰어난 선수들, 뭐 마이커 팔슨스는 정말 미친 활약, 디마커스 로렌스도 정말 뛰어난 활약 펼치면서 터치다운의 기회를 결국 필드골로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였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사실 댄 퀸, 이 코치가 이끄는 디펜스는 정말 완벽한 플레이들을 펼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졌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나이너스를 상대로 14초가 남은 상황에서 QB 드로우를 펼치며 그대로 시간을 다 쓰면서 패배한 카우보이스. 정말 많은 조롱과 정말 많은 뭐 교훈을 안겨준 그런 플레이였죠. 결국 이 경기 그때 그 플레이 때문에 마이크 맥카시 감독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렇기에 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그 점수를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준비할 시간이 1년이나 있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마이크 맥카시 감독의 마지막 플레이는 이즈키엘 엘리엇을 센터로 보내고 스냅을 하고 이즈키엘 엘리엇이 팬케이크를 당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에요. 정말 올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의 그냥 시즌 자체를 보여주는 플레이이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진짜 마이크 맥카시 감독답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웃음을 주고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마 댄 퀸 코치는 그 플레이를 보면서 빨리 카우보이스 떠나야 되겠다. 나도 빨리 다른 팀의 감독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정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A lot of special players on this team who make plays when they count. We just kept sticking with the offense. You know, like I said, it wasn't pretty, but this late in the season, these kind of games, you just got to find a way to win, and we did it. 다음은 퍼디의 7연승 그리고 12연승을 거두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브록 퍼디가 경기 초반에 슬로우 스타트를 또 보여주긴 했지만 그만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강했고요. 어쨌든 나이너스는 또 한 번 이 턴오버의 승리 그리고 런 게임의 이 경기 후반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체력이 점점 빠지게 되자 나이너스의 런 게임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들이 가진 탤런트의 힘은 분명히 뛰어나고 브록 퍼디도 안 좋은 스타트를 시작하긴 했지만 리듬을 다시 한번 본인만의 리듬을 되찾으면서 몇몇의 좋은 플레이들을 선보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브록 퍼디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 패스러셔들을 맞이했을 때 그의 스크램블이 단순히 잘 통하지 않았을 때 물론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루키 7라운드 쿼터백한테는 충분히 박수를 쳐줄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고 이 나이너스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만약 잘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욱더 탤런트적으로 압도적인 디펜스를 맞이한다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이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이너스는 뭐 CMC, 디보, 키들 그리고 아이육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이 브록 퍼디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카우보이스와 댄킨 감독은 뭐 전부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뭐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어쨌든 나이너스는 계속해서 그 기회를 두드리는데 성공을 했고 결국 몇 번의 플레이들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경기를 승리로 확정짓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승리는 결국 찬사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보다 더욱더 뛰어난 뭐 라인베커 그리고 뭐 세컨더리,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가지고 있기에 저는 브록 퍼디가 정말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카이 셰나한 감독의 오펜스 게임 플랜이 어떤 준비를 해오고 브록 퍼디를 어떻게 편하게 만들 수 있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네, 이상 디비전 라운드 리액션을 마쳤는데요. 정말 디비전 라운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졌고 또 일방적인 그런 경기들도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각자의 팀들 모두 정말 무엇이 현재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 속에서 과연 해답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내년 시즌 더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마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각 팀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30 seconds to go. They have no timeouts. We're up by a touchdown or a field goal. What's going to happen? Kevin? They're going to onside. All right, there's 2 minutes to go. They got 3 timeouts. We're up by a field goal. What's going to happen? Could be a deep kick. Could be an onside. That's right. So we're playing everything. All right, let's say we're up by 17 points. It's the start of the fourth quarter. We're up by 3 scores, start of the fourth quarter. We put the hands team out there because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all right? Now, what would they do? Bubba,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down by 17, start of the fourth quarter, and they put their hands team out there? Where would you kick it? Kick it deep. Now, what if they put their regular kickoff return team out there? What might you think about doing? Maybe onside it against that group. So if we got the hands team out there in a situation like that, we need to be ready to what? Return a deep kick. All right? Okay, let's go to work here. I got 30 seconds. No timeouts. No timeouts. No timeouts. No